이제 최근에 이제 그 백신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백신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간간히 보면은 좀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우리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로 RNA를 갖고 있는데 이 RNA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백신을 만들기가 좀 더 까다롭다고 이제 많은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RNA 바이러스의 백신을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우선 그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DNA 구조와 RNA 구조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DNA라는 표현은 D라는 표현이 디옥시라는 표현이라서 그 핵산 구조에 그 산소가 빠져 있는 그냥 H만 남아 있는 이런 구조가 DNA 구조이고요. RNA 구조는 수산기 OH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OH를 가지고 있는 구조는 굉장히 반응성이 높습니다. 반응성이 높아서 쉽게 아무거나 막 결합할 수 있는 RNA 구조는 그런 구조의 특별성 때문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DNA보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 물질을 보관할 때도 우리 실험실에서도 보관을 하고 다 실험실마다 유전자를 보관하게 되는데 DNA로 보관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RNA를 보관하면 RNA는 깨져버리고 분해가 되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만큼 RNA는 불안하기 때문에 변이가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RNA를 복제하는 데 필요한 양 교수님 잠깐 얘기하신 대로 RNA 폴리머레이즈라는 그 중합 효소가 RNA를 복제할 때 이 불안하기 때문에 구조가 자꾸 바뀌어요. 복제할 때도 실수를 많이 해요. 복제를 하면서 실수를 하니까 그 실수라는 게 뭔가요? 변이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서열이 바뀐다. 네, 서열이 바뀝니다. 네네. 서열이 바뀌어서 변이가 막 일어나니까 이거를 따라잡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걸 따라잡아야 우리가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얘가 똑같은 바이러스구나 하는 걸 알아 먹어야지, 이해를 해야지 백신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RNA 바이러스는 그만큼 변신이 잘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RNA 바이러스의 복제는 이 수정하는 기능이 약합니다. DNA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라고 하는 유전 물질은 잘못되면 우리가 고칠 수 있죠. 고치는 걸 뭐라고 하죠? DNA 리페어, 수선, 수리, 복구. 네, 수리하는 기능이 우리한테 잘 돼 있어서 잘못돼도 이렇게 수리를 해주는데 RNA 복제는 그런 수리 기능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잘못되면은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변이가 심하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HIV 바이러스가 바로 대표적인 RNA 바이러스고 변이가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고 우리 아까 잠깐 안 나왔었나요? 우리가 인간이 처음으로 백신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를 정복한 천연두의 경우 스몰 박스의 경우는 전형적인 DNA 바이러스입니다. 뭐 RNA 바이러스가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뭐 RNA 바이러스도 우리가 백신을 개발하면서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저희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또 RNA 바이러스예요. 근데 우리가 백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RNA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백신 개발에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예. 네. 그 DNA로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유전적 서열이라고 하죠. 우리 사람의 경우에는 30억 베이스 페어의 유전자 어떤 그 일정한 서열이 우리 몸에 있는 각 세포에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A, T, G, C, G, G, G 이런 식으로 이제 서열이 쭉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자손이 유지가 되려면 그 서열이 일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DNA에서 만약에 ATGC여야 하는데 ATGG 해서 T가 G로 변형이 되었을 때는 이게 일단은 DNA는 그런 변형이 유전자 서열에 바뀌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RNA의 경우에는 이제 단일 나선이고 이제 변형도 쉽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그 서열이 바뀌게 되면 단백질의 구성을 하는 아미노산이 바뀌게 되고 보통 이제 항체들이 우리가 이제 백신이 만들게 된 항체들이 결합하는 단백질의 일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데 유전자가 변이가 되면 이렇게 생기니까 이 항체가 결합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 항체는 만들 수가 있는데 유전적 서열이 바뀌게 되면 단백질의 모양이 바뀌니까 그 항체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그것에 이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이 뭔지 일단은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서 그 스파이크 구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아까 바이러스 구조를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 그 유전자와 유전자를 둘러싸고 있는 캡시드 구조, 그 바깥 껍질 구조가 이제 엔빌롭이라고 하는 껍질 구조가 있는데 그 껍질 구조에 또 이렇게 부착을 용이하기 위해서 바이러스가 이제 우선 세포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들러붙어야 되죠. 그래서 이 들러붙을 수 있는 부착 구조 중에 하나가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구조를 특별한 돌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ACE2라고 하는 그 수용체에 가서 달카닥해서 붙을 수 있거든요. 스파이크 프로틴이 굉장히 바이러스한테 중요한 그런 단백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바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스나 사스나 이 코비드-19에서도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백신을 만든다면은 거기를 이렇게 중화할 수 있죠. 차단해서 이게 ACE2랑 결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세포로 침투하는 것을 1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그 백신의 표적 물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파이크 단백질도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최근에는 이제 우리 이 코비드-19의 변이주가 발견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있으면은 상당히 우리가 백신 개발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침투하는 걸 차단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은 표적이긴 한데 이것이 자꾸 변형이 된다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양 교수님 여기다 대고 좀 더 첨부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네. 그 시점에서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제 바이러스 이미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왕관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크라운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죠? 그 바이러스의 이제 껍데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여기가 이제 세포가 있으면 사람의 세포가 있을 때 여기를 수용체 아까 말씀드린 ACE2라고 하는 사람의 수용체가 있고 바이러스의 그 왕관의 끝자락으로 이렇게 돌돌돌돌 나와 있는 이게 스파이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스파이크가 원래 데못이란 뜻이에요. 데못. 근데 이게 수용체에 우리가 보통 이제 라이겐드라고 하는데 이게 그 바이러스가 사람 세포에 결합하려면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수용체에 이렇게 결합하는 형태죠. 그래서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스파이크는 어쨌든 ACE2라고 하는 수용체에 결합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해도 어떤 일정 정도의 어떤 그 구조는 유지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마 백신에 좋은 타겟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 교수님한테 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미국에 있는 모더나라고 하는 그 이제 연구 회사죠. 예, 회사에서 코로나 19 백신 중 mRNA 1273이라고 하는 그 이제 코드명인지 어떤 백신 이름인지 저도 이제 좀 불확실하지만 그것을 이제 개발을 해서 RNA 백신인데 결국에는 일상 시험에서 그 백신을 투약받은 환자들이 다 항체가 형성이 되었다는 이제 언론 보도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크게 이제 주목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임상 시험의 결과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이 지금 그 모더나사에서 이제 백신을 개발한 게 보통은 이제 백신이라는 건 항체를 만드는 건데 항체를 만들려면은 보통 단백질을 주사를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단백질을 주사만 하는 거죠. 바이러스 자체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항체를 만들어 두면 바이러스를 이제 중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이 모더나사에서는 그 항체를 그러니까 단백질을 만들기 전 단계인 mRNA에서 이제 단백질이 생기는데 mRNA를 주사하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러면은 단백질을 안 만들어도 되니까 훨씬 한 단계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백신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에서 발표하기를 실질적으로 주사를 해봤더니 항체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 모더나 주식이 팍 올라갔어요. 그 전에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발표가 됐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항체가 어느 정도 생겼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제 주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이 좀 많았었던 그런 예가 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사실 이제 백신을 만들더라도
이 전 세계 인구한테 이 백신을 주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작은 회사보다는 큰 회사에서 백신을 만들어서 공급하게 되지 않을까. 결국 생산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백신이라는 걸 만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양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도 일부가 포함이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유전자 백신에서 유전자를 지금 요 모더나가 한 mRNA 백신처럼 DNA나 RNA를 직접 이렇게 주사하는 방법 이런 걸 이제 유전자 백신이라고 얘기하고 또 일부는 이제 바이럴 벡터 바이러스의 어떤 그 유전자 절단 물질을 바이러스를 직접 이용해서 거기다가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하는 바이럴 벡터 백신이라고 알려지는 백신도 있는가 하면 지금 좀 전에 양 교수님이 얘기하신 건 단백질 백신도 있습니다. 단백질을 직접 주사하는 우리가 많이 맞는 백신은 실제로 그런 형태죠. 펩타이드 백신도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완전히 바이러스 전체를 불활성화시켜서 바이러스를 주사 맞는 그런 백신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맞는 많은 또 백신 중에 어린아이들 맞는 백신 중에 그런 이넥티베이트 불활화 백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백신 중에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지금 다시 재활용한다고 할까요? 리프로포징하는 예를 들면 그냥 인네이트 어떤 선천성 면역을 유도할 수 있는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그런 백신도 일부 있습니다. 우리가 맞는 BCG 같은 거를 주사하면요, 좀 비특이적인 그런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는데 그런 것도 백신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리프로포징 우리말로 뭐가 되죠? 다시 재활용하거나 재창출하는 그런 백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BCG를 활용해서 백신을 만들려고 하는 회사도 일부 나와 있죠, 최근에. 그런 대여섯 가지의 전략이 있는데 지금 모더나는 이제 그 중에 mRNA, 메신저 RNA라고 하는 전령 RNA를 이용한 백신 개발을 시도한 거죠. 근데 이제 거기도 중화 항체 실제로 이 바이러스를 중화할 수 있는 그런 항체가 몇 명한테 생겼냐는 그런 게 중요한데 보도상으로는 뭐 45명 중에서 8명인가 생겼다든가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것이 또 얼마나 지속이 됐느냐. 그러니까 정말로 바이러스를 이길 만큼 제압할 만큼 충분한 항체가 만들어졌느냐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잘 그 개발 단계를 잘 주시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희망적인 얘기를 네, 하면 그러게요. 다고 말씀하면 안 되는데. 희망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뭐 일부 연구팀에서는 이런 불활화 백신 가지고 실제로 중화항체가 잘 형성됐다라는 것을 보고한 최근에 7월 초에 나온 사이언스 논문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 진전이 있고 실제로 환자한테 투여하는 케이스가 지금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다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백신을 만들려면 우리 몸에 병원균을 그러니까 단백질을 우리 몸에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 몸은 내부와 외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프와 넌셀프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몸에 외부 물질, 그러니까 넌셀프죠. 우리 몸에 물질이 아닌 것을 넣어주면은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백신의 원리인데 이제 모더나에서 만든 거는 그 외부 물질을 생산하는 원료 물질을 넣어준 거라 볼 수 있어요. RNA를 넣어준 거고 또 다른 방법은 우리 몸에다 만약에 DNA를 주입하면 DNA로부터 RNA가 나오고 RNA로부터 단백질이 나와서 그 단백질이 또 어떤 외부 물질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그냥 아예 단백질을 주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항체를 형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모더나에서 만든 거는 그 중에서 이제 원료 물질이 되는 RNA를 주입하게 된 거고 아까 이제 임종석 교수님 말씀하신 재창출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는 다른 용도로 만들어진 백신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백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다양한 지금 접근법들이 시행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결과를 이제 바라야죠. 그럼 이제 좀 다른 이제 질문으로 한 가지 또 다른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후보 물질로 이제 백신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제조합 ACE2 아까 이제 수용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제조합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거 말고 그 동일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유전자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생산한 그 수용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조합 ACE2가 우리 세포에 있는
진짜 수용체인 ACE2가 아닌 가짜 수용체인 제조합 ACE2와 결합하도록 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아직 알고 있는데, 저는 감염을 저지하고 내성을 형성하는데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먼저 이제 양 교수님이 좀 대답을 좀. 예, 지금 뭐 전략적으로 어쨌든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항체로 막을 거냐, 아니면은 항체 대신에 그 ACE2라는 그 수용체를 만들어서 그 단백질을 미리 바이러스에 부착을 시켜서 바이러스가 부착이 안 되게 할 거냐. 그 두 가지의 그 개념인데, 사실 항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가 오면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 몸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ACE2라는 단백질을 항체처럼 주사를 해서 바이러스의 부착을 막아보겠다는 전략은 생각은 그럴듯하지만, 그 ACE2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분해돼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백신으로서는 개발하기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스스로 항체를 만드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백신의 유일한 그 전략입니다. 뭐 다른 의견 그 있으세요? 추가적으로 그런 전략도 가능하지만, 또 다른 방법은 요 ACE2랑 결합하는 다른 물질을 찾으면 얘가 선점을 해버리는 거죠. 바이러스가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결합하기 전에 ACE2를 미리 다 선점해버리면 바이러스 갖다 들러붙을 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또 백신을 설계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백신은 또 이제 그 ACE2의 기능이 원래 정상적인 우리 몸의 어떤 작용하고 중요한 혈관, 예를 들면 혈관을 수축하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까지 망가뜨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법이긴 한데, 그런 방식으로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시도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얘기가 좀 이제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잘 알려면 생명 시스템 학부에 와서 전공을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네, 그 말씀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단계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몇몇 이제 후보 물질이 이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 그 19 백신 및 치료제가 엄청 빠른 시간 안에 1, 2년 안에 개발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많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이제 과학자 생활을 이제 엄청 오래 하셨는데, 임상 시험의 결과나 어떤 후보 물질 보도에 대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그 보도의 내용을 대해서 적절하게 해석해야 될 때 어떤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언론들이 지금 상당히 그 보도를 이렇게 앞서서 보도하려고 경쟁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많이 하는 걸 보면 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사태 중에는 그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라고 하는 그 말라리아 치료제가 이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다, 치료제로. 그래서 막 한때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근데 이 약이 실제로는 이런 바이러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약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말라리아 치료제로 개발된 거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치료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 의문을 가졌었는데, 실제로 최근에는 이제 이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판정이 나면서. 네,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드셨죠? 그거를? 예, 글쎄 말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인데, 이 과학자들이나 또는 의사 선생님들 또는 의료인들의 의견을 잘 듣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모한 부분이 좀 있고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될 것 같이, 빠른 시간에 될 것처럼 너무 이렇게 선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많은 제약회사나 또는 과학자들이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이 백신 시도를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본다면 좀 완전히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아주 진짜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이 알게 됐고,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곧 있으면 백신이나 치료제나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기는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저희 과학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모르는 게 너무 확실한 시대거든요. 이제 우리가 좀 더 극복해야 될 산이 눈에 보이는, 예를 들면 과학을 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게 뭔지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이나 우리 연구실에 계신 열심히 연구하신 우리 대학원생들 이제 모르는 게 명확할 때 우리 사람들은 슬기롭게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기인데요. 곧 있으면 다시 2019년 12월 이전으로 곧 생활이 돌아갈 거라고 우리 큰 기대를 갖게 하고요. 어려운 시기 슬기롭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임종석 교수님, 양녕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같이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영환 교수님 수고하셨어요.